우리나라 법률이 그러면 이런 외국에서 말하는 차등 의결권 제도랑 똑같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복수 의결권 주식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제가 오늘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법상의 복수 의결권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복수 의결권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말합니다. 한 개의 주식에 여러 개의 의결권이 붙어 있는 거죠. 최대 10개의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이 되고 있고요. 원래 우리나라 상법의 원칙은 1주 1 의결권 원칙이에요. 상법 제369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주주평등의 원칙이고, 그 주주평등의 원칙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주 1 의결권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결권에 대한 조금 더 유연한 정책을 이제 펼치면서 우리나라도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특히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이 복수 의결권 제도가 필요한 걸까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배경이 있어요. 창업주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바를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동일한 비율의 의결권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벤처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통 흘러가냐면, 창업주가 설립을 해요. 그러면 혼자서 설립을 하기도 하고 한 3-4명이 모여서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창업주가 내가 주식을 뭐 많이 가져가서 한 80% 이렇게 설립을 하거나, 우리 공동으로 창업한다 해서 2명이 50대 50으로 창업을 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규모를 가지고 자기들이 처음에 돈을 뭐 몇십억을 들여서 창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뭐 각자 투자를 해서 설립을 했다. 중간중간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를 받게 됩니다. 시드 투자라고 하는 투자를 받게 되고, 아주 초창기에. 그 다음에 조금 더 회사가 커지고 이제 성장 가능성이 보여지면 이제 첫 번째 라운드를 진행을 해요. 시리즈 A라고도 하고요. 이제 2번째, 3번째, 4번째 보통 진행을 하고 5번째나 6번째에 상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5-6번의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창업주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80%의 주식은 계속해서 비율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발행했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면서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주를 발행을 해서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의 비율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6번째 정도 투자를 받고 상장을 하기 바로 직전에는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50%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우선은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외부에서는 대표이사가 책임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런 의결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필요했던 거죠. 이런 배경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논의가 있어서 이게 결국 도입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금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회사가 바로 1주 1 의결권 예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에요. 요건이 뭐냐면은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춘 경우에 존속기간 10년 이내의 범위에 한해서 이 주식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이 회사는 뭐 모든 벤처기업이면 그럼 다 발행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어요. 벤처기업법에서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을 이제 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 15조랑 16조의 11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회사여야 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이미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회사로서 마지막 라운드를 진행할 때 한 번 더 투자를 받음으로써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냐면요, 창업 이후에 누적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어야 되고, 마지막 투자가 5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투자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냐, 대표적으로 주식 발행이어야 하고,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 인수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주의 지분 감소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분 투자여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이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요. 이때 투자를 기존에 받았던 그 금액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내가 친인척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았다, 그러면 그 금액은 여기 누적 투자
투자 금액 100억 원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투자를 받은 경우에만 여기서 이제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조건은 뭐냐면 적격 창업주라는 조건이 있어요. 창업주가 이제 회사의 요건뿐만 아니라 창업주도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창업주는 반드시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이어야 해요. 그 정관에 발기인 누구라고 써 있어야지만 이 사람의 주식이 희석될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복수의결권 주식을 이제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중간에 이제 제3자가 들어와가지고 한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제도를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에 이제 기재된 등기 임원이어야 하고, 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여야 한다는 거.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이 배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한 후에만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요건인데, 처음 설립할 때부터 마지막에 투자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 주식 총수 3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격 회사 요건이 있고 적격 창업주 요건, 이 두 가지를 충족을 시켜야지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고 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벤처기업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리스트별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비상장 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우선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에 상장돼서는 안 되고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창업주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벤처기업의 발기인, 설립자여야 하고, 두 번째로 발행 시점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여야 합니다. 세 번째 요건, 이거는 이제 이번 투자를 통해서 대규모 투자가 유치되어야 하고 기존에 이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 이후에 누적 투자 금액은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5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요건은요, 마지막 투자를 받으면 창업주의 의결권이 하락을 해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투자를 받을 때 지분 투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이죠. 만약에 이 창업주의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될 때 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슨 얘기일까요? 복수의결권 주식은 언제 발행해라?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할 위기가 있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수단으로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기인이 자기가 회사를 설립했고 책임지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방어권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차등 의결권은 언제 많이 활용됐냐면 적대적 M&A 방어 수단으로서 외국에선 많이 활용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적대적 M&A 방어 이런 거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성장을 해나가면서 지분율이 너무 희석이 많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본시장,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투자 라운드를 진행할수록 발기인,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는 걸 막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회사 전체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도 더 좋다라는 이런 배경하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이걸 발행하기 위한 어떤 회사와 창업자의 요건을 봤다고 하면 절차적인 요건이 있잖아요. 이걸 뭐 실체적 요건이라고 한다면 절차적인 요건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의 정관에 넣는 작업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그런 회사의 정관에 넣어서 발행을 했다 그러면 완전 오케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를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하기 위해서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행하기 전에 반드시 정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그럼 정관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발행을 할 수 있게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정관에 우선 변경을 한 이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에는 우리가 주주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다는 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중된 특별결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이 주식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받을 사람에게 발행하게 될 주식의 수량, 그 다음에 복수의결권 주식 한 주의 금액, 그리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어떤 식으로
대금을 납입할 것인지 대금 납입에 관한 사항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관 개정을 거친 이후에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는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한 번에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정관 개정도 하고 그 정관 개정한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달리해서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때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점이죠. 근데 아까 납입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기술적이고 좀 이제 세부적인 거여서 이제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비상장 회사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했는데 돈을 많이 내야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창업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엄청 많았으면은 그거 왜 투자를 받아? 자기가 그냥 자기 돈으로 계속 회사 운영하면 되는데 근데 투자 많이 받고서는 의결권 희석돼서 그거 막으려고 한 거라며 그럼 돈은 어떻게 해?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원칙은 당연히 현금 납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을 살 때 내가 돈을 주고 창업주지만 1주에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돈을 뭐 주식 수만큼 내겠죠. 대신 의결권은 10개씩 이제 10배가 되지만 주식 수만큼 돈을 내고 사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주주가 만장일치로 동의를 할 때 이야기인데요. 만장일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총주주가 동의할 때는 내가 창업할 때 받은 구주가 있잖아요. 그 구주를 내놓고 대신 그 동일한 숫자의 주식을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에 1000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1000주를 대신 내놓고 1000주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근데 의결권은 몇 개가 있어요? 10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1주당 1개 의결권 가지고 있던 주식을 주고 한 주당 10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내 의결권 수는 1000개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10,000개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대단한 제도다. 대신에 이거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을 납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제한된 상황 하에서만 이 제도가 가능하도록 이제 된 거죠. 왜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이제 요건이 강화가 됐냐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 미국 같은 데서도 사실 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주 1 의결권 원칙이 이제 도입이 됐다가 1920년대부터 차등 의결권 제도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었고 이것이 기업 지배 구조를 강화시킨다라는 논란 때문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이 어떤 차등 의결권을 발행한 회사들에 대해서 상장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도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스닥이 굉장히 커지게 된 계기인 구글 같은 어떤 빅테크 기업들, 그 당시엔 빅테크가 아니었지만 스타트업으로 창업했고 이제 차등 의결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어떤 테크 기업들이 나스닥에 막 상장을 하고 중국 기업들이 또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이러면서 이런 경쟁 구도가 가열화되면서 이제 이런 차등 의결권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제도를 이제 미국은 채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전히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이제 논란들이 있고 대주주가 이 회사를 전체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적은 자본으로 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의 권리는 이제 보장되지 않고 일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등의 논리들이 많이 성립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차등 의결권 제도가 이제 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도입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 주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 침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기한이 발행한 이후로 10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엔 3년까지만 이 복수의결권 주식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1주 1의결권 주식인 보통주로 전환이 되어야 해요. 일반 투자자들, 일반 주주들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도입 자체도 엄격하게 했지만 상장된 이후에는 이제 유효 기간이 존재한다라는 점 한번 숙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이사항은 만약에 상속을 했다, 기업 지배 구조를 이제 나쁘게 변질시킬 수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제도가 반대됐다고 했잖아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상속이 되면 창업주에게 줬던 그런 차등 의결권이 이제 원복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할 때는 보통주로서 상속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업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복수 의결권에 따라서 복수 의결권 주식이어서 이제 100주가 있지만 1000개의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이게 상속이 됐을 때는 그냥 보통주로 전환이 돼서 100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 주주들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굉장히 엄격하게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실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허용의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이제 막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활용이 되고 얼마나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도움이 많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은 이렇게 차등 의결권과 복수 의결권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복수 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 그 배경과 함께 어떤 요건 하에서 발행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상식적이기도 하면서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또 재밌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실 만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